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오산에서 개원하고 있는 양생원 원장 정윤섭입니다. 오늘 이렇게 무더운 날씨인데도 건강에 대한 공부를 하고자 이렇게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쓴 책 중에 제가 10권의 책을 썼는데 그 중에 이제 건강한 지방을 먹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이 3편으로 나눠서 파트 1, 2, 3로 이렇게 나눠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 요점만 알려드리고자 하는데, 오늘은 그 제 첫 번째 제 1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지방을 먹자 중에서 지방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먼저 하셔야 되겠고, 제 2부는 지방에 대한 잘못된 오해, 여러 가지 잘못된 오해들이 많은데 그걸 갖다가 설명해 드리고, 3부에서는 이제 요즘 유행하고 있는 건강한 지방을 실제 실생활에 적용해서 저탄 고지방 식사, 일명 케토제닉 다이어트를 갖다가 시작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오늘은 이제 제 1부, 저 첫 번째 파트죠. 지방 이해하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제가 쓴 책이고요. 여러분이 궁금한 좀 더 제 강의를 듣다가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이 책을 사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처음에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제 1부에서 강의할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선 지방에 대한 정의, 지방에 대한 그 분류, 이런 것들을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런 지방들이 건강에 있어서 갖는 여러 가지 의미, 중요성, 그들의 역할, 이런 것들을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오메가3 지방산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필수 지방산의 대사 과정, 이런 것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런 좋은 오메가3 지방산을 갖다가 어디서 공급받아야 하는지 요걸 좀 알아보겠고, 그리고 트랜스 지방에 대해서도 이제 알아보고 싶다. 실생활에 응용할 수 있는 몇 가지 팁을 갖다가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지방에 대한 정의가 되겠는데요. 여러분, 그 지방이라는 말은 뭐냐면 영어로는 fat입니다. fat. 그러니까 이 지방은 화학적으로 지방산이 글리세롤과 에스테르 결합을 하고 있는 걸 갖다가 우리가 지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방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연계의 생명체에는 이런 지방들이 여러 영양 성분 형태라든가 몸의 구조 성분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먹이 사슬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식품으로서의 지방이라는 의미가 있고, 또 내 몸, 동물 같은 경우에 우리 인체에 있어서 인체의 몸을 구성하는 구성 성분으로서의 지방, 그러니까 지방 조직이 지방을 머금고 있죠. 그런 그때 말하는 지방. 그래서 지방이란 단어가 이렇게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갖다가 여러분께서 혼돈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일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는 그 지방이 녹아서 액체 상태일 경우를 우리가 이럴 때는 지방이라고 그러지 않고 오일 또는 기름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방보다 좀 더 광의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지질이 되겠습니다. 영어로는 리피드라고 그러죠. 리피드라는 말은 이제 뭐냐면 물에 녹지 않는 그러한 유기물질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유기용제들, 에테르나 벤젠, 아세톤, 클로로폼과 같은 그런 유기용제에 녹는 그러한 물질들을 지질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질에는 지방이 이제 가장 단순한 지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 같은 거를 갖다가 우리가 단순 지질이라고 그러고, 여기에 다른 물질이 첨가돼서 들어간 경우 이런 걸 우리가 복합 지질이라고 그러죠. 가장 대표적인 게 인지질이 복합 지질입니다. 인지질은 지방에 인이 첨가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다시 추가로 우리가 콜린, 그러니까 질소를 하면 콜린이 들어가 있으면 우리가 이거를 레시틴 또는 포스파티딜 콜린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당지질이라는 것은 그 지방에 그 탄수화물을 함유한 경우가 당지질이 되겠고요. 유도체 지질은 이러한 것들이 이제 가수분해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져서 유도된 그런 물질들이 되겠죠. 대표적인 게 스테로이드 호르몬, 또 나중에 나오겠지만 아이코사노이드, 또 뭐 여러 가지 포스포리파제 같은 것 등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테롤이라는 거 말이 있는데 스테롤은 뭐냐면 스테로이드 호르몬과 알코올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거가 되겠는데 동물성일 경우에는 콜레스테롤이라고 그러고 식물성인 경우에는 피토스테롤 이렇게 부르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의 의미를 패트와 지방에 대해서 우선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화학적인 구조로 한번 보겠습니다. 지방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방산과 글리세롤이 합쳐져 있는 경우를 지방이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그러면 지방산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구조를 가지고 기본 구조가 되겠는데 지방산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탄화 수소의 사슬로 쭉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탄소가 이렇게 수소와 결합해서 쭉 탄소 사슬로 되어 있는데 맨 끝에가 카르복실기가 있죠. 카르복실기. 그래서 이렇게 생긴 구조를 우리가 지방산이라고 그런다. 그리고 이 지방산이 있는데 글리세롤과 이렇게 지방산이 서로 합쳐지게 되면 우리가 그걸 갖다가 우리가 지방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글리세롤에 여기 지금 그 맨 끝에 카르복실기에서 그 OH 하이드록실기가 빠지게 되면 그게 이제 아실 그룹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글리세롤과 아실이 에스테르 결합을 한 거다. 그래서 보통은 세 개의 그 지방산이 글리세롤 하나와 결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트라이아실 글리세라이드 이렇게 말하는데 그냥 줄여서 우리가 그냥 트라이글리세라이드. 그래서 중성지방이다라고 이렇게들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체의 세 가지 지질, 지방 말고 지방보다 더 넓은 의미의 지질로 따지면 3대 중요 지질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중성지방, 그리고 또 하나가 저쪽에 있는 인지질, 그리고 콜레스테롤. 이렇게 세 가지가 우리 인체를 구성하고 있는 세 가지 중요 지질이 되겠습니다. 요 중에서 그 중성지방은 우리가 나이 들어서 뱃살이 늘거나 뭐 이렇게 피하 지방이 늘거나 뭐 이럴 때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비율은 사람마다 중성지방의 비율은 크게 다를 수가 있죠. 그렇지만 그래서 중성지방의 비율을 빼고 나머지 콜레스테롤과 인지질의 비율을 보면 전체의 한 4분의 3이 인지질, 주로 세포막을 구성하고 있죠. 이런 인지질로 돼 있고 나머지 4분의 1 정도, 25% 정도가 콜레스테롤로 돼 있다. 이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제 지방 지질이라는 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셨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다시 한번 그 정의를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지방 지질이란 물에 녹지 않는 긴 탄소 사슬로 구성된 유기화합물이다. 그런데 산소 원자가 별로 없기 때문에 물에 잘 녹지 않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에 있어서 또 지질에 있어서 가장 기본 구조가 지방산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지방산의 차이가 여러 가지 몇 가지가 나는데 그거에 따라서 그 성질이 좀 달라지는데 그 지방산에 이중결합이 있느냐 없느냐 또 그 탄소 사슬에 있어서 그 숫자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단사슬이냐 중사슬이냐 장사슬이냐 또는 슈퍼 장사슬이냐 이런 식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이제 지방 지질에서 지방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지방산 구조를 이제 보여주는 건데요. 여기 같이 보다시피 탄소 사슬로 쭉 돼 있죠. 그래서 탄소 사슬에서 탄소가 전부 다 수소 원자하고 결합이 돼 있으면 이게 같이 포화지방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밑에서 보시다시피 그 수소 원자가 두 개가 빠져가지고 이렇게 이중 결합이 만들어지게 되면 우리가 이걸 때 불포화지방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불포화지방산이 되게 되는 불포화지방산에는 시스형과 그다음에 그 트랜스형이 있는데 이중 결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수소 원자가 같은 쪽 방향에 있으면 시스형, 그리고 이것이 서로 반대 방향에 있으면 우리가 트랜스형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포화지방을 불포화지방으로 바꿔주는 그런 효소를 우리가 디세츄라제라고 부르고 있고요. 지방산에서 여기 카르복실기가 붙어 있는 저 탄소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파탄소라고 그러고, 반대쪽 저 끝에 메틸기가 있는 그 탄소를 우리가 오메가 탄소라고 이렇게 부른다는 점. 요 점은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방의 종류는 어떠냐 하면 이 지방산에 따라서 종류가 달라지는데, 아까 보신 것처럼 전부 포화가 돼 있으면 포화지방산, 이중결합이 있으면 불포화지방산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불포화지방산에는 이중결합이 한 개만 있는 경우를 단일 불포화지방산, 그리고 두 개 이상이다 그럴 때는 우리가 다중 불포화지방산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단일 불포화지방산에는 그 이중결합의 위치가 처음 시작되는 게 어디냐에 따라서 오메가7, 오메가9, 그리고 다중불포화 지방에서는 오메가3와 오메가6 지방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구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화지방과 불포화지방의 그 성질을 좀 한번 살펴보면, 포화지방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중결합이 없기 때문에 상온에서 단단하게 고체 상태죠. 구조가 스트레이트 직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패킹이 잘 되기 때문에 단단한 고체 형태를 갖다 이루고 있고요. 이런 포화지방은 주로 우리 인체 내에서 에너지원으로도 사용되고 또 세포막의 성분으로서 사용을 하는데, 포화지방이 많을수록 구조가 견고해지게 되겠죠. 이에 반해서 이제 불포화지방은 이중결합을 가지고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중결합 위치에서 분자 구조가 꺾이게 되죠. 꺾이게 되기 때문에 상온에서 액체 상태를 이루게 되고, 만약에 이중결합이 더 많을수록 더 많이 꺾이기 때문에 체온이 온도가 더 내려가도 계속 액상을 유지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겠고, 이러한 불포지방은 특성이 뭐냐면 세포막에, 물론 이것도 에너지 연료로도 사용이 될 수 있죠. 그렇지만 세포막에 있어서의 그 유연성을 유지하는데, 불포화지방이 많으면 이제 아무래도 세포막이 유연해지죠. 그래서 이런 불포화지방과 포화지방과의 비율에 의해서 세포막의 투과성이 결정된다. 그리고 또 불포화지방은 가장 중요한 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프로스타글란딘 같은 그러한 기능성 물질을 만드는 데 중요한 원료가 된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자, 이제 포화지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포화지방에는 아까 이중결합이 없는 그냥 탄소사술로만 쭉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근데 그 탄소사술의 개수가 따라서 그 성질이 조금 달라지는데, 탄소사술이 6개 이하인 경우를 우리가 단사슬 지방산, 그러니까 숏체인 패티 엑시드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4개짜리가 우리가 버터에 많은 그런 뷰티릭산, 낙산이라고 그러죠. 그런 산이고, 6개짜리가 우리가 카프로익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개에서 12개까지를 우리가 중사슬, 또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미디움 체인 트리글리세라이드라고 했죠. MCT 오일이라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체인에 해당하는 걸로는 8개짜리를 우리가 카프릴산, 10개짜리가 카프릭산, 12개가 라우릭산, 이렇게 우리가 흔히들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4개짜리가 이제 미리아틱산이고, 16개가 팔미틱, 그다음에 18개가 스테아릭산,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이렇게 14개 이상부터를 우리가 장사슬 포화지방산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포화지방의 특징은 사슬의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지방이 더 단단하고 뻣뻣해지겠죠. 그리고 당연히 그걸 섭취했을 때 소화하기가 더 어렵고, 그 다음에 상온에서 고체 상태고, 용융점은 점점 더 높아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탄소수가 적은, 그러니까 미디움 중사슬, 단사슬로 내려갈수록 소화가 더 잘 되고 빨리 에너지원으로 이용이 될 수 있게, 용융점도 낮고, 이런 특징을 갖게 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단일 불포화 지방산 중에서 이중결합이 하나를 가지고 있는 경우를 우리가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라고 부르는데요. 이중결합 자리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꺾이기 때문에 포화 지방처럼 패킹이 잘 안 된다. 그래서 상온에서 액체 상태를 이룬다. 그리고
이중결합은 전자를 공유하지 못한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매우 불안정해서 화학적 반응에 매우 민감하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화지방보다 매우 안정적이지 못하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단일 불포화지방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게 이제 올리브유에 들어가 있는 그 올레익산 같은 거, 또 견과류나 씨앗 속에 들어가 있는 것들, 또 아보카도에도 역시 이런 그 단일 불포화지방, 또 마카다미아 같은 견과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바로 이런 그 단일 불포화지방이 되겠습니다. 우리 몸은, 우리 인체는 그 포화지방에서 단일 불포화지방까지는 만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디세츄라제라는 그 효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포화지방을 그 단일 불포화지방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탄소수 18개짜리 스테아릭산이 이 디세츄라제의 작용에 의해서 이중결합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 오메가 9 자리에 가서 올레익산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작용이 굉장히 우리 몸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이유가 포화지방과 불포화지방의 그 비율을 갖다 결정을 해서 세포막의 투과성을 결정해 준다든가 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게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아쉽게도 우리 몸에서는 포화지방에서 단일 불포화지방까지는 만들지만 단일 불포화지방에서 이중결합이 2개 이상 되는 다중불포화지방은 만들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다중불포화지방은 반드시 식품을 통해서 섭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필수 지방산이라고 부른다. 이런 점을 갖다가 또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방 앞에 오메가라는 말을 붙이게 되면, 원래 오메가 탄소가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지방산 중에서 저 끝에 있는 메틸 그룹에 있는 탄소를 우리가 오메가 탄소라고 부르고, 이쪽 카르복실 쪽을 알파 탄소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그래서 저 오메가 탄소에서부터 몇 번째에 이중결합이 있느냐를 가지고 우리가 오메가 3, 오메가 6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따라서 오메가 6, 오메가가 붙은 그런 지방산이다라고 하면 그건 무슨 뜻이냐면 이중결합을 가지고 있는 불포화 지방산이구나 라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 된다. 이 점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중불포화 지방산이 되겠는데, 이제 이중결합이 2개 이상 돼 있는 거죠. 이렇게 이중결합이 있는 자리마다 꺾이고 회전을 하기 때문에 더욱더 패킹이 어려워서 액상 상태를 유지하고 온도가 낮은 그 냉장 상태에서도 액상으로 유지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냉수 어족 같이 찬물에 사는 그러한 그 조류나 또는 여러 가지 어류들한테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중결합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쌍을 이루지 못한 전자가 있기 때문에 반응성이 강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이중결합이 많을수록 그만큼 매우 불안정하고 반응성이 강하기 때문에 산소라든가 열이라든가 빛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쉽게 반응이 한다. 그래서 변질되기 쉽다는 점도 이렇게 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반응성을 이용해서 우리가 우리 몸에서 유용한 물질들을 갖다가 만드는데 이용하기도 한다. 이런 점을, 그런 장단점이 있다는 것도 또 잘 알아두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자연 상태에서는 이런 다중불포화 지방은 트랜스형이 아니라 시스 형태로만 존재한다. 그리고 다중불포화 지방산 중에서 우리가 꼭 음식을 통해서 섭취를 해야만 하는 거가 이제 오메가 6가 있고 오메가 3 지방산이 있는데, 오메가 6 지방산의 대명사를 우리가 리놀레산, 약자로 LA라고 표시하고요. 그 다음에 오메가 3 지방산은 알파 리놀렌산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약자로 ALA라고 이렇게 표시하고 있다. 이런 점도 이해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요 슬라이드에서는 이제 포화지방, 단일불포화지방, 다중불포화지방이 대충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갖다가 비교해주는 그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탄소수가 18개라고 했을 때 여기 보시면 포화되어 있으면 우리가 스테아릭산으로 저기 일직선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이중결합이 오메가 9짜리에 가서 하나 생긴 경우를 우리가 올레익산이라고 그래서 한 번 꺾여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그 이중결합이 두 개가 돼가지고 오메가 6자리하고 9자리하고 같이 생겨 있는 이런 거는 우리가 리놀레산이다, LA라고 이렇게 말한다. 이런 점을 갖다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포화 지방산 중에서 탄소수가 20개 이상이고, 그 다음에 이중결합의 개수가 5개 이상인 경우를 우리가 슈퍼 불포화 지방산이라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 슈퍼 불포화 지방산의 가장 대표적인 게 EPA, 탄소수 20개에 이중결합 5개짜리 EPA가 있고, 그다음에 DHA는 이건 탄소수가 22개에 이중결합이 6개가 있는 그러한 오메가3 지방산 2개가 있습니다. 이것이 건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이 슈퍼 불포화 지방산 EPA와 DHA, 이것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 역할은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지만 요약해서 보면 우리 몸에서 프로스타글란딘과 같은 그런 그 생리 신호 전달 물질을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세포막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특히 뇌신경계, 망막 이런 데 있어서의 구조에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성선이라든가 부신이라든가 이같이 세포 대사가 활발한 분야에서 이런 그 다중불포화 지방산에 대한 수요량이 많이 증가되어 있다. 이런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 EPA와 DHA는 거의 전적으로 이렇게 냉수 조류와 냉수 어족에만 주로 많이 존재한다. 그런 걸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원래 그 오메가3 지방산 중에 식물성 오메가3가 그 ALA라고 알파 리놀렌산이라고 우리가 필수 지방산에서 제가 언급을 해드렸죠. 그건 식물성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말한 그 슈퍼 불포화 지방산인 EPA와 DHA는 이건 동물성 지방산이거든요. 그러면 식물성 지방산 ALA에서 EPA가 만들어질 수 있느냐? 이론적으로는 만들어질 수 있다 이거죠. 그렇지만 그 실제로 그 전환율이 높지는 않다. 요 점은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약해 보면 지방에는 포화지방이 있고 불포화지방이 있고요. 포화지방은 이게 상온에서 고체 상태고 주로 버터, 치즈, 고기, 코코넛 오일 이런 데서 발견되는 기름이고요. 그다음에 불포화지방은 이중결합이 하나인 경우를 단일 불포화지방이고 2개 이상인 경우를 다중불포화지방이라고 그런다. 이거는 상온에서 액체 상태다. 그리고 단일 불포화지방으로 대표적인 게 올리브 오일, 마카다미아, 아보카도 오일 이런 것 등이 되겠고, 그 다음에 다중불포화지방에서 오메가6는 우리가 여러 가지 식용유, 야채 그 씨앗과 견과류에서 많이 발견되는 그런 리놀레산, 이 LA라고 하는 거가 여기 들어가겠고, 그 다음에 오메가3 지방은 주로 이같이 식물성 오메가3 지방을 ALA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동물성 오메가 지방, 슈퍼 불포화 지방산에 해당하는 EPA와 DHA가 여기에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사람은 단일 불포화 지방에서 다중 불포화 지방을 못 만들지만은 그 반추 동물들, 소와 같은 그런 반추 동물들은 단일 불포화 지방에서 다중 불포화 지방을 만들 효소가 있기 때문에 그 실제로 EPA나 DHA를 만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목초를 많이 먹인 그런 방목해서 기른 그런 소고기나 이런 그 가축의 고기 속에는 EPA나 DHA가 생선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들어가 있다. 그런 거, 그래서 우리가 그런 소고기나 이런 것들을 양질의 우리가 육류라고 말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보면 이제 제가 이 지방에 대한 그 정의나 그 종류, 분류를 갖다가 마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연계에 있어서 이 천연 식품 속에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는 지방도 그렇고요. 어느 한 가지 단일 지방으로만 전부 되어 있는 건 없다. 지방하면 지방이나 기름이나 어느 거나 다 같이 그 속에는 포화지방도 있고 단일 불포화지방, 다중 불포화지방이 서로
혼합되어 있다. 다만 그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우세하게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지방은 어떤 지방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 하여튼 우리가 예를 들어 돼지고기에 그 삼겹살에 불포화 지방이 많다라고 해서 그러면 전부 돼지고기가 불포화 지방만 있냐? 절대로 그런 게 아니다 이거죠. 불포화 지방을 다른 것보다는 많이 가지고 있지만 거기에는 포화 지방도 있고 또 다중 불포화 지방도 소량은 섞여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올리브 오일이 단일 불포화 지방이 많은 그런 올레익산이 많다라고 해서 그럼 포화 지방이 없느냐? 아니고 포화 지방이 있습니다. 포화 지방도 있고 다중 불포화 지방도 가지고 있죠. 그렇지만 올레익산 단일 불포화 지방이 다른 거에 비해서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올리브 오일은 불포화 지방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일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씨앗이나 그 씨앗으로 만든 그런 기름 있죠. 그런 것도 홍화씨, 아마씨, 해바라기씨 이런 것들은 주로 다중불포화 지방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은 이제 꼭 포화 지방이 없냐면 포화 지방이 없는 게 아니라 역시 포화 지방이 있다. 또 열대성 지방으로서 대표적인 게 이제 코코넛류나 팜류 같은 건데 여기에도 다른 거에 비해서 포화지방 비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포화지방이 많은 그러한 기름이다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로 다른 불포화지방도 소량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후에 따라서 이런 그 식물에 있어서의 지방의 구성비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또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열대지방에서는 열대지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 식물이 잎을 빳빳하게 주기 위해서는 온도가 높기 때문에 포화지방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역시 지장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대지방에 사는 그 식물들은 아무래도 포화지방이 더 많이 함유하고 있고 반대로 지중해식 기후에 해당하는 그 올리브가 많이 자라는 그런 지역에서는 주로 이렇게 단일 불포화 지방들이 많이 있고요. 아보카도, 올리브 이런 것들. 그다음에 추운 위도가 높은 추운 지역에서 있는 그런 그 식물의 기름은 예를 들어서 아마씨, 들기름, 홍화씨, 해바라기씨 이런 것 속에는 아무래도 다중 불포화 지방이 많이 들어가 있다. 이런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갖다가 기억해 두시고요.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물성 육류에 있어서 지방 구성을 보게 되면 돼지고기든 소고기가 됐든 간에 포화지방도 있고 단일 불포화지방도 있고 그 다음에 다중 불포화지방도 있고 심지어는 슈퍼 불포화지방도 아주 소량이지만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지방이 혼재되어 있다는 사실 그걸 갖다가 꼭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이 지방산의 특징을 사슬의 길이에 따라서 한번 관점을 바꿔가지고 그 특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사슬 지방산이라고 하는 건 지금 탄소사슬이 4개 내지 6개짜리를 말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슬이 짧기 때문에 전부가 다 포화지방산밖에 될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포화지방산이다. 그래서 탄소사슬이 4개짜리인 거를 우리가 뷰티릭산, 낙산이라고 그러는 거고요. 그 다음에 6개짜리를 카프로익산, 염소젖으로 만든 그런 버터 지방에는 이 카프로익산이 많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지방은 특징이 바로 뭐냐면 탄소 그 사슬이 작기 때문에 당연히 그 반응성이 낮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 세균들이 이걸 잘 이용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균 작용이 아주 뛰어나죠. 그리고 몸 안에서 탄소사슬이 적기 때문에 빨리 흡수가 돼가지고 에너지원으로 활용이 돼. 바로 이런 것들은 지방의 흡수에서도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바로 이것은 간 문맥을 통해서 간에서 바로 대사가 되는 그런 그 물질이기 때문에 포도당에 못지않게 에너지원으로서 많이 사용되는 그러한 연료가 된다. 이런 점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중사슬 지방산, 그 영어로는 이제 MCT 오일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겠죠? 이건
MCT 오일, 중사슬 지방산에는 탄소수가 6개에서 12개짜리 그런 걸로 지방산이 되겠는데, 버터나 이런 그 코코넛 같은 열대 오일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특징이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가 잘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항균 작용을 많이 하겠죠. 그리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단사슬 지방산처럼 바로 에너지원으로 사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병원에서 그 많은 그 식욕 부진으로 인해 가지고 영양 흡수가 나쁜 사람들한테 이렇게 MCT 오일을 우리가 영양 주사로 넣기도 하고 먹이기도 하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그 MCT 오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면역 세포도 이런 세포들을 갖다가 잘 활용을 해가지고 기능을 하기 때문에 면역력 증강에도 역시 많이 기여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중사슬 지방산의 대표적인 게 탄소수 8개짜리 카프릴산, 그 다음에 10개짜리 카프릭산, 그리고 그 다음에 12개짜리 라우릭산 같은 것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은 항균 면역 작용을 한다는 사실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탄소수가 14개 이상 되는 걸 우리가 이제 장사슬 지방산이라고 그러거든요. 장사슬 지방산부터는 포화지방이 아니라 이제 이중결합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탄소수 16개짜리부터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경우에는 그 포화지방이 불포화지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서로 이제 경쟁을 시작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장사슬 지방을 사람들이 이제 많이 먹으면 아무래도 몸 안에서 그 혈액의 염증이 증가하고 혈소판이 끈적끈적거리게 해서 응고가 잘 되고 중성지방 레벨이 올라가고 그래서 건강에 안 좋다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이유를 많은 사람들이 장사슬 지방산을 그러니까 동물의 그 육류 기름을 갖다 지방을 많이 먹으면 건강에 안 좋다라고도 이렇게 말하면서 그 이유로 되는 것이 포화지방이 많아서 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매우 잘못됐다는 점을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포화지방이 많아서 장사슬 지방산이 나쁜 게 아니죠. 그거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포화지방에다가 모든 책임을 전가시키기 위해서 그런 말을 갖다가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 포화지방 아까 지금 보셨듯이 단사슬, 중사슬 지방은 전부 다 포화지방이죠. 이건 굉장히 그 우리 몸의 건강과 면역에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하는 그런 지방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포화지방이 나쁘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왜 장사슬 지방산에 와서만 포화지방이 나쁘다고 말하냐? 이것도 역시 잘못된 겁니다. 장사슬 지방산의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포화지방산은 불포화지방산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경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장사슬 지방산을 갖다가 많이 섭취를 하게 되면 그만큼 불포화 필수 지방산을 섭취할 수 있는 기회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불포화 지방산의 기능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적인 의미로 너무 많이 지나치게 이걸 섭취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로 하는 것이지 여기서 포화지방이 나쁘다라는 식으로 말하는 거는 이거는 너무 지나친 그 비약이다라는 점 꼭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포화지방은 죄가 없습니다. 포화지방이 결코 나쁜 지방이 아니다라는 점 꼭 이해하시고요. 다만 포화지방을 많이 섭취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건강한 불포화지방산을 충분히 섭취를 해서 포화지방과 불포화지방과의 균형을 잘 맞춰주면 그런 부작용이 생기지 않는다는 점, 그런 점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프렌치 패러독스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 프렌치 패러독스라는 말은 육식을 많이 하는 프랑스 사람들이 육식을 그보다 적게 하는 미국 사람들에 비해서 이상하게 심장병이 더 많이 생겨야 되는데 심장병이 안 생긴다는 겁니다. 이런 걸 우리가 프렌치 패러독스라고 말하는데 이 프렌치 패러독스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나온 이론들이 뭐냐면 프랑스 사람들이 포도주를 많이 먹어서 그 포도주에는 레스베라트롤 같은 그런 항산화 물질이 있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의 발생을 막아주는 거다라고 이렇게 설명했지만
물론 그 점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제 의견은 다릅니다. 제 의견은 프렌치 패러독스가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는 프랑스 사람들이 장사슬 지방인 육고기를 많이 먹고 그 지방을 많이 먹지만 그와 동시에 그런 프랑스 포화 지방산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불포화 지방산에 해당하는 올리브유라든가 다른 그 생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불포화 지방산을 갖다가 많이 먹어서 포화 지방산의 부작용을 상쇄시키고 견제했기 때문에 프렌치 패러독스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라는 게 이제 제 주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포화 지방이 무조건 나쁘다라고 말하는 거 이런 그 기존의 잘못된 관념을 깨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는 육류 지방을 섭취하는 것이 사슬 길이가 길고 포화 상태가 심하기 때문에 건강에 해롭다 이렇게들 말하는데 이 말이 그 틀린 말이다라는 거. 엄밀하게 의미하면 포화 지방 때문에 육류 지방이 나쁘다라고 말하는 건 잘못됐다라는 개념을 꼭 그 머릿속에 지금 오늘 이 순간부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뭐냐? 장사슬 지방을 많이 먹게 되면 포화 지방을 먹는 게 아니라 불포화 지방산 중에서 친염증성 작용을 하고 있는 그 아라키도닉산 같은 그러한 것들이 상대적으로 항염증성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다른 오메가3 지방에 비해서 더 많이 먹기 때문에 친염증성 지방의 우세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몸이 안 좋다 이렇게 말하는 게 원래 맞는 말입니다. 그걸 친염증성 불포화 지방산을 많이 먹어서 그런 걸 포화 지방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말하는 거는 이거는 잘못된 얘기다라는 거, 그 점을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뭐냐 친염증과 항염증 이것을 서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장사슬 불포화 육류 지방을 많이 먹으면 그만큼 건강한 항염증성 오메가3 지방 같은 걸 많이 먹는 걸로 보충을 해줘서 포화 지방을 갖다가 견제를 해주면 그럼 부작용 같은 건 나타나지 않는다. 이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프렌치 패러독스의 큰 진짜 원인이다라고 하는 점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슬의 길이가 길어져서 탄소수가 20개 이상 되면서 되게 되면 이제 그 이중결합의 수가 4개 이상으로 올라가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5개, 4개짜리를 우리가 친염증성 아라키도닉산이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아라키도닉산. 여기 빨갛게 표시된 데가 그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5개 이상이 될 때부터는 이제 우리가 항염증 작용을 오히려 방해하는, 억제하는 그런 항염증성 작용을 하는 그런 지방산이 되겠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EPA가 되겠죠. 그리고 이런 그 탄소수가 20개 이상이면서 오메가6 지방에 해당하는 거가 있는데 그걸 그 우리가 GLA라고 그러는데 이 GLA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그 다이호모 감마 리놀렌산이라는 그런 게 있는데 요거는 오메가6 지방이지만 요거는 항염증 작용을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요걸 갖다 자세히 설명하려면 요 그림표를 보시면 오히려 더 이해가 잘 되겠는데요. 자, 보시다시피 여기 왼쪽에 있는 게 여러분 보시다시피 왼쪽에 있는 게 오메가6 지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게 오메가3가 되겠죠. 맨 위에 LA, ALA는 이제 식물성 오메가6, 오메가3가 되겠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오메가6 같은 경우는 GLA를 거쳐가지고 아라키도닉산, 빨갛게 보이는 그런 아라키도닌산이 되고 저게 콕스2 효소에 의해서 프로스타글란딘 2로 바뀌면서 이 프로스타글란딘 2가 친염증성 신호 전달 기능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 반대편에 있는 그 오메가3 ALA는 이제 EPA가 되고요. 또 EPA가 DHA가 되고 그다음에 저 EPA가 콕스 효소에 의해서 프로스타글란딘 3라는 항염증성 그런 기능을 하는 그런 프로스타글란딘이 된다. 그리고 GLA 중에 DGLA라고 하는 것은 역시
오메가 6지만은 프로스타글란딘 1이라는 항염증성 작용을 하는 그러한 프로스타글란딘을 만든다. 그래서 이거 맨 밑에 있는 친염증성 그 프로스타글란딘과 항염증성 프로스타글란딘이 서로 균형을 맞추고 있는 상태가 우리 몸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상태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지방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지방은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결코 이 지방을 갖다가 혐오하거나 지방을 무시하거나 이래서는 안 됩니다. 지방이 매우 소중한 물질이라는 걸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꼭 알려주기 위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지방이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제일 먼저 탄수화물과 같이 우리 몸에서 역시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될 수가 있다. 근데 탄수화물은 비교적 휘발유처럼 활활 타오르다가 바로 꺼져버리는 그런 연료라고 한다면 지방은 장작불과 같이 꾸준히 지속적으로 타는 그러한 연료가 되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저장할 때도 이런 지방의 형태로 에너지를 저장을 하게 되는 거다라는 점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세포막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세포막이라는 건 뭐예요? 세포의 안과 밖을 구분을 경계를 짓는 그런 구조물이기 때문에 이 세포막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해져. 그래서 필요한 것만 세포 안으로 들어가게 하고 불필요한 건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막는 작용을 하는 게 세포막인데 이 세포막의 기능에 있어서 투과성을 결정하려면 바로 이런 포화지방과 불포화지방에 의해서 세포막이 얼마나 견고하고 얼마나 유연하느냐에 따라서 투과성이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포에 있는 각종 수용체라든가 여러 가지 채널들 이런 것들이 단백질과 지방이 적절하게 혼합을 해가지고 이 같은 물질을 갖다가 통과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맡고 있다는 점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또 몸속에서 지방이 하는 역할은 몸속에서 전기나 열이 함부로 이렇게 통하지 않게 이걸 막는 그런 작용도 합니다. 그러니까 절연 작용, 그 다음에 체온 조절 작용, 그리고 장기 주변에 있는 지방 같은 거는 우리가 물리적인 충격을 받았을 때 그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역할 이런 것도 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지용성 영양소도 있지 않습니까? 비타민 A, D, K, 또 지용성 미네랄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운반할 때 이런 지방에 녹아가지고 운반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걸 갖다가 하는 역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지방은 우리 몸에서 기능성 물질을 생산하는 데도 중요하게 역할을 하죠. 호르몬 중에 펩타이드 호르몬 말고 스테로이드와 같은 지용성 호르몬이 있죠. 이런 호르몬을 생산할 때도 지방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아이코사노이드, 프로스타글란딘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이러한 그 생리 조절 물질을 만드는 데도 필요하고 또 최근에 밝혀진 겁니다만 우리 몸에 엔도카나비노이드라는 시스템이 있죠. 이 엔도카나비노이드가 우리 몸의 통증 조절은 물론 기분, 감정 이런 것뿐만 아니라 항균 작용을 하는데도 굉장히 중요하고 각종 수면 활동이라든가 등등 여러 기능을 갖다가 하는 거가 돼 있죠. 알려져 있는데 이런 엔도카나비노이드 시스템에 있어서 중요한 그 작용 물질이라고 할 수 있는 2AG 또 아난다마이드 이런 거를 만드는 데도 역시 지방이 원료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 또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또 콜레스테롤을 만들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방, 엄밀하게 말하면 콜레스테롤은 지방에서 만들어지는 건 아닌데 우리가 흔히들 그냥 지방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그 아세틸 코엔자임에서부터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긴 하지만 하여튼 이거 아세틸 코엔자임은 지방에서도 오기도 하기 때문에 피브르산에서도 오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 이와 같은 그 콜레스테롤을 작용을 할 때도 역시 지방이 그 콜레스테롤도 지용성 물질이기 때문에 이거에 의해서 이런 작용을 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게 이제 지방의 역할이 되겠고요. 제가 오늘 그 지방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꼭 이해해 주실 부탁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사람이 다 다르다는 사실 여러분 다 알고 있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저 사람이 나와 다르다는 사실을 갖다가 잘 인정하지 못하고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이 점을 꼭 말씀드리고 넘어가고 싶어서 제가 이 얘기를 꺼냅니다. 모든 사람은 그 나름대로의 그 생물학적인 독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이 물려받은 유전자가 다르고 또 성장하는 과정에서 장기의 그 크기나 기능이 달랄 수 있고 또 그 사람이 사는 환경이 다를 수 있고 추운 데 사는 사람도 있고 더운 데 사는 사람도 있고 이런 것들에 의해서 각각의 그 상태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사실 그 사람에게 맞는 가장 이상적인 조건을 찾아서 모든 그 해답을 주는 게 그게 사실은 의학에서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제가 양생의학을 하는 목적이 바로 뭐냐면 이와 같이 개인 맞춤형 그러한 그 최적의 해답을 찾기 위한 게 바로 이런 양생의학의 주된 목적이다라는 점 꼭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런 양생의학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데 있어서 꼭 기억해 둬야 할 두 가지 중요한 점이 바로 이겁니다. 적자 생존이라는 개념하고 각자 도생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제가 흔히 그 적자 생존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흔히 전통적인 유전학에서 말하는 개념이 바로 이런 겁니다. 즉, 자신의 유전자가 외부 환경에 적응이 됐을 때만 적자가 돼서 생존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렇지만 과거에는 이게 절대적인 게 아니라 요즘에는 오히려 유전자 프레임보다도 그 유전자를 뒤에 둘러싸고 있는 후속 유전학의 개념이 더 중요한 환경적인 요인들이 더 유전자의 발현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게 이제 후속 유전학인데 그 개념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유전자 및 대사 체질에 주위 환경 및 식생활 스타일을 맞추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흔히 각자 도생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걸 좀 더 자세히 설명하려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저기는 에스키모 사람이고 여기는 인도 사람인데요. 추운 지방에 살다 보니까 당연히 추운 지방에 적합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쪽으로 적응을 해왔겠죠. 이게 적자 생존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환경이 바뀌었다. 그래서 에스키모인이 인도나 같은 베트남 같은 따뜻한 나라에 가서 만약에 살게 된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는 자신의 식생활이라든가 환경에 맞게끔 자기가 각자 도생하는 그런 방법을 찾아가지고 적응을 하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후속 유전학의 개념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할 때 환경이 바뀌면 우열도 달라질 수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과거에 영양이 부족하던 시절에는 어땠습니까? 이 모든 영양을 잘 흡수하는 사람들이 우성이었죠. 그런 사람들이 권력도 쥐고 부도 쟁취하고 사회적 지위도 높고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요즘과 같이 먹을 것이 풍부하고 그다음에 가공식품이 발달한 시대에서는 오히려 먹으면 먹을수록 영양을 흡수하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열성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지금 현재로는 어떻게 사회적 지위가 낮고 그냥 빈민이고 그런 상태로 이렇게 우열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런 거랑 마찬가지로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몸의 우열이 바뀌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그러면 무엇을 먹어야 되느냐, 무엇을 먹어야 하느냐에 있어서 이제 보게 되면 요걸 따지는 게 이제 그 사람의 대사 체질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대사 체질 이론에서 보게 되면 말씀드렸듯이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할수록 대사 효율이 가장 높은 사람을 우리가 탄수화물형 대사 체질이라고 말하고 반대로 단백질과 지방을 많이 먹은 육식을 많이 할수록 오히려 대사 효율이 높아지는 사람을 갖다가 우리가 단백질 플러스 지방형 이렇게 대사 체질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되고 중간에 혼합형 대사 체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스펙트럼을 이루고 사람이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다. 나는 이 중에서 어느 위치에 속하는가를 여러분 스스로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대영양소, 즉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적절하게 섭취하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된다.
점, 요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지방에 대해서 너무 나는 지방이 너무 싫다 뭐 이런 혐오감을 갖거나 난 이런 생각을 이런 잘못된 선입관을 버리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 점을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지방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지방하면 나는 지방이 너무 싫다. 어떻게 느끼하고 그런 지방 같은 걸 먹는 게 지방을 먹으면 막 살이 많이 찔 것 같고 구역질 난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표현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와 같은 지방에 대한 오해가 생기는 그 가장 큰 이유는 그건 그 본인 자신의 어떤 그 생리적인 특성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지방을 본인이 잘 흡수하지 못한다고 해서 지방을 잘 흡수하는 사람까지 비난할 필요는 없는 거다 이거죠. 제가 그런 의미에서 이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슬라이드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채식주의를 하시는 분 뭐 좋습니다. 뭐 자기 이념 때문에 채식을 하건 뭐 하는 건 좋고, 또 그것 때문에 자기가 지방을 혐오한다고 해서 마치 육식을 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뭐 야만인 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도덕적으로 완벽하지 못하고 뭐 잔인하다든가 뭐 이랬더라 그런 식으로 혐오하는 거는 이건 잘못된 생각이다, 이런 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편견을 없애자 이 말을 한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자기가 지방을 흡수하지 못한다고 해서 지방을 탓하지 말아라 이거죠. 자기 몸이 그런 거지 지방은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그런 점 꼭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요즘 한국과 일본 지금 한일 그 무역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한국말만 할 줄 알고 일본말을 못한다고 해서 일본말 쓰는 사람을 다 나쁜 놈 이렇게 만약 규정 짓는 이런 것들은 다 프레임 씌우기, 프레임 전쟁이거든요. 편가르기. 자기가 일본어를 모르는 자기 탓을 해야지 맨날 일본말을 하는 사람이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채식주의자들은 육식을 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비난해서는 안 되고요. 육식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풀만 먹는 채식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비하하는 발언을 하거나 이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 모두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다는 점을 인정을 할 때 비로소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그런 그 생각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지방 강의하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방에 대한 오해를 풀려면 바로 지방을 올바로 이해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런 관점을 가지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누구냐? 나는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 프레임이 있죠. 그렇지만 거기에 플러스 이걸로 내가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나의 대사 체질이 어떤 거냐, 또 내 장 속에 살고 있는 세균의 타입이 어떤 거냐, 또 나의 내분비 중에 뇌하수체가 발달되어 있느냐, 갑상선이냐, 부신이냐, 또는 성호르몬인 성선이냐, 이런 것들이 발달된 정도에 따라서, 그리고 혈액형 이런 것 등등이 여러 조건들이 나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요인이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맞는 것 등에서 가장 최적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양생의학 또는 여러분들이 건강법에 있어서의 가장 핵심이 되어야 된다는 점 꼭 말씀드리고요. 참고적으로 양생이라는 건 어떤 특정 증상이나 질병을 갖다가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건 아닙니다. 오히려 생물학적 독특성을 지닌 그 각 개인의 건강을 기본적인 난스페시픽하고 종합적으로 세포 레벨에서부터 몸속 환경을 갖다가 바꿔줌으로써 건강을 갖다가 증진시키는 데 기여하는 게 바로 이게 양생의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추구하는 게 바로 이런 양생의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존의 그 질병, 증상 위주로만 치료를 하는 그런 현대의학적 사고방식에서 빨리 벗어나서 이런 양생의학적 사고방식을 가지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올바른 건강관리를 할 수가 있고, 또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지방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영양소구나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오메가3 지방산이 왜 중요한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불포화 지방산이 우리가 그 몸 안에서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꼭 흡수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 불포화 지방산을 흡수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 물론 세포막의 투과성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보다 더 으뜸으로 들 수 있는 그런 이유는 아마도 프로스타글란딘이라고 하는 그런 기능성 생리물질을 갖다가 만드는데 불포화 지방산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느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불포화 지방산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런 기능성 물질을 만드는데 중요하다는 점 꼭 이해하시고요. 프로스타글란딘이 그럼 뭐냐? 프로스타글란딘은 넓은 의미로 아이코사노이드의 한 종류가 바로 뭐냐면 이제 여기 보시면 탄소수 20개 이상의 다중불포화 지방산에서부터 만들어지는 것으로 그 중에는 프로스타노이드, 루코트리엔, 그다음에 리폭신 이렇게 세 가지를 전부 다 우리가 아이코사노이드라고 그러는데 그 중에서 프로스타노이드에는 프로스타글란딘이 여기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것이 세포 주변에서 세포의 기능을 갖다가 조절하는 원시적 형태의 호르몬 또는 생리 조절 물질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프로스타글란딘인데 이것을 만드는데 꼭 불포화 지방산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포화 지방산이 중요성을 갖다 가지게 되는데요. 다시 이걸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리면 우리 몸에는 이런 불포화 지방산을 생산하는 효소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식사로 흡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필수 지방산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리고 몸에서 이 필수 지방산을 흡수해 가지고 이것을 몸에서 전환을 시켜 가지고 프로스타글란딘을 갖다가 만들게 된다. 그 프로스타글란딘을 만드는 데는 오메가6 지방이 있고 오메가3 지방이 있고 이 두 가지가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뤄서 친염증성 프로스타글란딘과 항염증성 프로스타글란딘이 서로 견제를 이루게 해야 된다는 점, 그걸 꼭 기억하시는데 우리 몸 속에는 일반적으로 친염증성 프로스타글란딘을 만드는 오메가6 지방이 약 한 10% 선을 유지하고요. 그 다음에 항염증성 프로스타글란딘을 만드는 오메가3는 약 2%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 4-5배가 오메가6 지방이 더 많은 거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오메가3 지방을 꾸준히 보충을 해줘서 이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점, 바로 이 점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필수 지방산의 섭취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아시겠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필수 지방산을 먹되 균형을 맞춰서 이들의 균형을 맞춰서 먹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보통 오메가6하고 오메가6하고 3의 균형이 이상적인 경우가 이제 1대1이죠. 왜냐하면 뇌신경 조직과 같이 잘 보호를 받아야 되는 데는 이런 1대1 기준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다른 데서는 1대4 정도까지는 그래도 봐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 현대식 식사를 하면서 특히 식용유 또는 여러 가지 가공 기름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많이 먹게 되면 이 비율이 15대 1, 20대 1 뭐 이런 식으로까지 막 크게 올라가기 때문에 이 오메가6와 3의 균형이 어긋나서 우리가 몸이 자꾸 친염증성 성향을 띠게 된다. 이거를 갖다가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포화지방을 많이 먹어서 이 균형이 깨진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말이다라는 사실 다시 한번 여기서 지적하고 넘어가고요. 그래서 오메가3 지방을 갖다가 섭취해야 되는 이유가 이 균형을 맞추기 위한 거다라는 점 제가 설명했으니까 넘어가고, 이건 다시 한번 또 이 슬라이드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이 슬라이드를 이해하셔야 오메가3를 많이 먹어야 되는데 오메가3를 갖다가 먹을 때 식물성 오메가3가 저기 있는 ALA이고요.
동물성 오메가3가 EPA와 DHA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오메가3를 많이 섭취해서 이와 같이 항염증성 프로스타글란딘이 친염증성 프로스타글란딘과 균형을 맞추게 유지하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 꼭 이해하시고요. 다음, 요거는 이제 여담으로 들어가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꾸 많은 사람들이 동물성 포화 육류식품의 문제점을 갖다가 지적을 해주고 있는데 그걸 잘못 지적하고 있다. 동물성 육류식품의 문제점은 포화지방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바로 그럼 뭐냐? 포화지방이 동물성 육류식품을 먹게 되면 포화지방이 많아서가 아니라 거기에 친염증 작용을 하는 아라키돈산과 같은 그런 오메가6 지방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상대적으로 그거에 비해서 항염증 작용을 하는 오메가3 지방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육류 단백질, 지방 문제가 아니에요. 이번에는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을 갖다가 많이 먹게 되면, 너무 지나친 단백질을 많이 먹게 되면 우리 몸에서 성장, 발육을 하는데 기여하는 그 mTOR라는 그 패스웨이가 자극을 받습니다. 이 경로가 자극을 받게 되면 빨리 노화와 퇴행이 빨리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막자는 차원에서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동물성 기름, 지방은 동물성 지방을 많이 먹어도 우리가 생선과 같은 데서 어느 오메가3 건강한 불포화 지방으로 견제를 하면 문제가 되지 않고, 동물성 육류 같은 경우를 먹을 때도 mTOR를 갖다가 자극하지 않는 붉은 고기보다는 흰색 고기로 먹게 되면 이런 문제점들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을 제가 알려드리기 위해서 잠깐 요걸 한 거고요. 그러면 필수 지방산 오메가6와 오메가3를 어느 정도 먹어야 되느냐? 자, 여기 보시다시피 식물성으로 이게 먹을 경우에는 오메가6나 오메가3는 하루와 적어도 한 3g 이상은 먹어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동물성으로 오메가3를 먹을 경우에는 하루 1g 이상 정도만 먹으면 된다는 점 꼭 말씀드리고요. 오메가3 지방은 이와 같이 심장 보호 기능과 뇌 기능, 그리고 우리 몸에서 염증을 가라앉히는 기능 등 여러 가지 유익한 작용을 많이 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우선 오메가3 지방산이 심장을 보호하는 효과가 여기 나와 있는데요. 부정맥의 위험을 줄여주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돌연사하는 걸 예방해 줄 수 있고요. 혈전증의 위험을 또 줄여주죠. 그렇기 때문에 뇌졸중, 심장 발작의 위험을 감소시켜주고, 중성지방과 나쁜 지단박 LDL 레벨을 떨어뜨려주고요. 죽상동맥 플레이크 성장 속도를 줄여주고,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을 개선시켜주는 거, 전체적으로 염증을 갖다가 줄여주는 등의 그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오메가3 중에서 동물성 오메가3인 EPA와 DH가 바로 그 우리 몸의 염증을 갖다가 진정시켜주는 그런 작용을 하는데요. 대부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오늘날 대부분의 만성 질환은 그 기본 기전이 염증으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특히 그 뇌 중추신경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거기에 그 친염증성 사이토카인들이 나오게 되면은 그걸로 인해 가지고 새로운 신경세포의 그 형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 억제시키기 때문에 뇌세포가 또는 신경조직이 스트레스를 받고 뭐 우울증도 빠지고 불안해하고 이런 것 등을 갖다가 많이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럴 때 그래서 이제 뭐 알츠하이머 치매라든가 파킨슨병이라든가 이와 같은 뇌 신경조직의 퇴행성 질환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럴 때 EPA나 DHA 같은 그런 오메가3 지방을 먹게 되면 친염증성 사이토카인의 생성을 갖다 억제하고, 그래서 염증을 가라앉혀주고, 또한 염증을 갖다가 유발하는 유전자를 발현시키는 데 있어서 뉴클리어 팩터 카파-B라고 하는 그런 트랜스크립션 팩터들, 이런 것들의 발현도 억제시키는 능력을 하기 때문에 뇌 세포 기능, 또 면역 기능 이런 것 등을 갖다가 안정화시키는데 EPA나 DHA 같은 오메가3 지방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 여러분 알아두셨으면 하고요. 그 DHA는
그런 염증 보다는 오히려 뇌신경계를 갖다가 성장하고 발육하고 이런 걸 도와주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DHA는 신경세포막에 아주 다른 조직보다도 높은 농도로 존재한다는 사실 알아두고요. 그리고 뇌 조직에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뇌 신경 조직이 발달하고 행동을 하는 데는 적절한 양의 DHA가 꼭 필요하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되고, 우리가 뇌에서 신경 전달 물질 중에 도파민, 세로토닌과 같은 물질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이런 것이 적절하게 분비되기 위해서도 DHA가 꼭 필요하다. 그래서 기분과 정서를 갖다가 균형을 맞추는 데도 역시 DHA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DHA도 꼭 빠지지 않고 섭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럼 이와 같이 중요한 그 오메가3 지방을 어떻게 얻느냐?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 같은 경우는 여기 좌측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마씨, 대마씨, 치아씨, 호박씨, 호두 뭐 이런 걸 통해서 얻고요. 동물성 그 오메가3 지방인 EPA나 DHA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냉수어족, 생선류, 크릴새우, 그다음에 해조류 오일 같은 경우,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반추동물의 이 특징은 단일 불포화 지방에서 다중 불포화 지방, 그래서 EPA나 DHA 같은 걸 갖다가 소량이지만 만들 수 있는 그런 효소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양질의 그 육류를 많이 섭취하는 게 이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만약에 생선을 먹었을 경우에 EPA와 DH가 어느 정도를 갖다가 먹게 되는지, 어느 정도 먹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말한 거고, 요거는 이제 식물성으로 우리가 오메가3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 알고 있는 것 중에 잘못된 주의할 점이 있는데, 바로 뭐 참깨, 홍화씨, 해바라기씨, 카놀라씨 같은 걸 이렇게 쭉 보게 되면 거의 전부가 오메가6 지방이고 오메가3는 거의 없죠. 그러니까 이런 기름은 오메가3를 많이 보충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보게 되면 별로 좋은 기름은 아니다. 여러분 뭐 카놀라유가 건강에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 그렇지 않죠. 그러면 좋은 기름 씨앗, 식물성 기름 씨앗이나 경과는 뭐냐? 여기 있는 것처럼 오메가3가 오메가6에 비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많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어느 거냐 보면 호두, 호박씨, 치아씨, 아마씨, 대마씨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특히 그 아마씨가 거의 압도적으로 오메가3가 많죠. 그래서 아마씨를 갖다가 우리가 흔히들 오메가3의 여왕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식품으로 이런 걸 갖다가 모두 섭취할 수 있느냐? 예. 생선을 먹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런 걸 모든 걸 갖다가 쉽게 오메가3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 채식주의자인데요. 채식주의자인 경우에 있어서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느냐? 이걸 한번 알아보기 전에 아까도 말씀드린 생선을 먹는 일반 같은 경우에는 EPA, DH를 하루 1g 이상 먹기 위해서는 일주일에 한 2-3번 정도 생선을 먹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주의할 점은 요즘 하도 그 생선이 수은으로 중독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참치를 많이 먹는 경우에 수은 중독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은 좀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채식주의자인 경우에 있어서 채식주의자는 생선을 안 먹으니까 과연 그러면 식물성 씨앗이나 견과를 통해서 ALA로 우리가 과연 이와 같이 EPA나 DHA를 갖다가 채울 수 있느냐? 이제 요 점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채식주의자인 경우에 있어서는 ALA를 섭취를 해서 이걸 갖다가 이제 EPA나 DHA로 이제 전환을 시켜야 되는데, 먼저 DHA가 전환되는 비율을 보게 되면 ALA에서 DH로 전환되는 비율이 영아 7개월 미만의 영아에서만 1% 수준이고 그 이상이 성인에서는 아주 낮은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ALA를 갖다가 식물성 기름을 먹어서 몸 안에서 EPA나 DHA가 나올 거다라고 기대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더군다나 이 ALA를 그냥
그리고 더군다나 ALA를 갖다가 만약에 오메가6 LA 기름과 비율이 높은 상태로 이렇게 먹을 경우에는 더욱더 ALA가 EPA로 전환되는 율이 떨어진다. 그래서 채식 환자인 경우에 있어서는 딴 방법이 없죠. 뭐 EPA와 DHA 레벨을 갖다가 올리기 위해서는 직접 생선을 갖다가 많이 섭취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채식주의자는 이게 안 되니까 결국은 ALA가 많은 오메가3 그 견과나 씨앗을 먹되 그 오메가6인 LA 리놀레산이 많은 거는 먹지 말고 아까 보셨다시피 씨앗에서 참깨, 홍화씨, 해바라기씨 이와 같은 그런 것들은 먹지 말고 아마씨나 대마씨나 이런 것, 치아씨 이런 것 쪽으로 많이 먹어야지만 그나마 EPA나 DHA 레벨을 올릴 수가 있다라는 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보시면 알겠지만 ALA가 DHA로 전환되는 일은 영하에서 1% 미만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EPA는 그보다 좀 높아서 약 평균 3.8%다. 그렇지만 이것도 우리가 오늘날과 같은 시대에 있어서 워낙 오메가6 지방이 우세한 그런 상황에서는 이 균형을 맞추기가 힘들기 때문에 오메가3 지방을 물론 먹기는 먹되 아마씨와 같은 그런 그 식물성 오메가3 지방을 먹기는 먹되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생선을 또는 생선류로 만든 그런 보충제를 갖다가 충분히 먹어주는 것이 좋다라는 점 꼭 말씀드리고요. 이것도 이제 뭐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채식주의자는 어떡하냐? 채식주의자는 제가 권해드릴 수 있는 거는 그러면 찬물에 사는 미세조류에서 만든 그런 기름. 여기에는 그 EPA나 DHA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것을 섭취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 이런 필수 지방산이 부족하게 되면 어떤 증상이 생기게 되냐. 좌측에는 이제 ALA 식물성 오메가3 지방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게 주로 성장 장애라든가 각종 염증 반응이고요. EPA와 DHA가 부족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피부 습진 염증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뭐 생식 기능의 장애라든가 관절염 같은 그런 염증, 심혈관계 이런 것 등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막기 위한 차원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요즘 그 염증을 갖다가 염증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오메가6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오메가3 지방에 대해서 더욱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를 섭취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어떤 지방을 갖다가 혐오해가지고 포화 지방을 혐오해서 그것을 갖다가 안 먹으려고 하는 것보다 이같이 적극적으로 건강에 좋은 오메가3 지방을 많이 섭취함으로써 그러한 포화 지방이나 또는 여러 가지 오메가6 지방으로 인한 여러 가지 부작용을 줄이려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대안을 찾는 게 더 훨씬 유리하다라는 점 꼭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트랜스 지방에 대해서 얘기하겠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스형은 그 이중 결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수소 원자가 같은 쪽에 있으면 우리가 시스인데 요게 이제 서로 반대편으로 가게 되면 이게 꺾인 구조가 다시 펴지게 돼요. 완전히 스트레이트로 펴지지는 않지만 이게 이제 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포화지방과 마찬가지로 고체를 갖다가 고체 형태로 패킹이 되는 그런 형태로 되기 때문에 많은 업체들에서 식품 업체들이 이런 걸 갖다가 선호하게 되죠. 패킹하기도 좋고 운반하기도 좋고 보관하기도 좋아서. 그래서 트랜스 지방이 처음에 나왔을 때는 많이 그 쇼트닝을 갖다가 많이 사용을 하였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알고 봤더니 트랜스 지방이 심혈관계를 비롯해 가지고 몸 안에 염증을 갖다가 유발시키는 걸로 알려져 가지고 2013년도에 미국 FDA에서 트랜스 지방은 인간이 먹으면 안 되는 그런 이물질이다 이렇게 판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여러분도
트랜스 지방은 가능한 피하셔야 됩니다. 이런 트랜스 지방의 그 문제점을 갖다가 꾸준하게 지적해 준 사람이 바로 이 닥터 쿠메로. 닥터 쿠메로는 미국 일리노이 대학에 있던 그 생화학자인데 이 사람이 이제 이런 작업을 갖다가 하게 됐고요. 이 사람 덕분에 트랜스 지방이 이제 우리가 트랜스 지방의 유해성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된 거죠. 트랜스 지방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혈관염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하고 또 혈액을 묽게 하고 굳지 않게 유지하는 프로스타사이클린의 생성을 방해하는 그런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랜스 지방과 흡연을 많이 하게 되면 이 혈관 건강이 매우 나빠지는 걸로 되어 있고요. 또 혈관 건강을 나빠지게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린 콜레스테롤이 산화가 될 경우에 이 산화된 콜레스테롤을 이것이 역시 마찬가지로 혈관 건강을 나쁘게 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시간이 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트랜스 지방이 어디에 많이 있냐? 저쪽 우측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좌측에 있는 거는 건강한 우리가 포화지방입니다. 그런데 이 건강한 포화지방을 갖다가 흉내내기 위해서 만든 게 저 트랜스 지방인데 보시다시피 버터 대신에 마가린, 쇼트닝, 그 다음에 치즈도 이렇게 가공 치즈, 스프레드 치즈 같은 것들, 또 식용유에다가 부분 수소 첨가 반응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은 트랜스 지방이 많이 만들어지고요. 또 지방을 갖다가 불포화 지방에 열을 가하는 요리를 하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트랜스 지방이 생성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기 우측에 있는 그런 트랜스 지방은 가능한 절대로 먹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지방을 많이 먹으라고 그러죠. 지방을 많이 먹으라고 할 때 제가 말하는 의도는 건강한 지방을 먹으라는 뜻이지 절대 나쁜 지방을 먹으면 여러분 몸 안에 염증 레벨이 올라간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좌측에 있는 건강한 지방을 먹으시고 그 다음에 나쁜 지방 세 가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바로 식물성 식용유입니다. 이거는 오메가6 지방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물성 지방, 두 번째가 경화유 및 트랜스 지방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세 번째가 산화돼서 변질된 지방, 요 세 가지 지방은 절대로 먹으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게 바로 뭐냐면 여기 튀김 음식을 제가 자꾸 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여러분 식용유가 여러분 일상생활에 있어서 요리나 이런 데 있어서의 그 음식에 있어서 혁명을 가져온 거는 그건 맞습니다만 빠르게 패스트푸드를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건 맞습니다만 이걸로 이런 식용유로 인해서 그만큼 우리 현대인들의 몸에 염증이 증가하게 됐다. 그 식용유는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방앗간에서 우리가 들기름, 참기름 이렇게 짜서 그때 짜서 먹을 만큼만 해서 먹었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은 어때요? 다 그 기름 식용유 식품 회사에서 식용유를 만들어서 마트에 딱 진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사서 먹게 되면 그걸로 요리를 해서 먹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몸 안에 이와 같은 산화 지방이 많고 트랜스 지방이 많고 또 국소 호르몬 프로스타글란딘을 나쁜 방향으로 형성하게 하고 또 이거는 몸 안에 중요한 필요한 성분을 제공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먹어도 그 자기의 식욕을 충족시키지 못해 가지고 자꾸 먹게 되고 그리고 오메가6와 3의 비율이 깨져서 전체적으로 염증이 증가하는 등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저는 결코 식용유는 건강한 기름이 아니다. 그래서 식용유를 먹지 않는 그런 식생활을 여러분들이 꼭 실천해 주십사 하고 꼭 말씀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식용유보다는 들기름, 참기름을 좀 수고스럽지만 직접 가서 방앗간에 가서 짜서 먹는 게 좋고요. 그보다는 들깨, 참깨로 직접 씹어서 드시는 게 훨씬 낫겠죠. 그다음에 견과류도 먹을 때 바로 까서 먹는 게 좋지 미리 까가지고 볶아가지고 소금에다가 뿌린 그런 견과류 같은 거, 땅콩 이런 것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 가공 견과류는 가능한 먹지 말아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김도 마찬가지입니다. 재가지고 먹을 때 바로 재서 먹어야지 이걸 갖다 재놓고 오래 놔두게 되면 기름이 변질이 되고 산화가 되죠. 또 튀김 기름도 마찬가지가 돼 있고 그래서 가능한 튀김
먹을 만큼만 짜서 그때그때 먹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짙은 갈색 병에 햇빛이 들지 않는 곳에 서늘한 곳에 보관을 하시고, 그 다음에 튀김이나 열을 가해서 볶은 요리를 하거나 이럴 때에도 가능한 들기름은 사용하지 마시고 그냥 나물을 무치는 데만 주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할 필요가 없다.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포화지방, 장사슬 포화지방, 육류지방을 많이 먹을 경우에는 그럴 때는 그 포화지방이 나빠서가 아니라 거기에는 그 친염증성 오메가6 지방이 따라 들어가기 때문에 많아서 그런 거기 때문에 이럴 때는 반드시 항염증성 오메가3 지방 이걸로 견제를 해주시면, 그렇게 해서 균형을 맞춰주시면 여러분 몸에서 염증이 더 이상 많이 발생하지 않고 지방의 좋은 장점을 갖다 활용해서 여러분이 몸이 그 지방을 태우는 건강한 몸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게 바꿀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건강을 갖다가 지키는데 많은 도움을 갖다가 얻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오늘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고요. 장시간 강의해 주셔서 강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제 2부가 시작되겠습니다.